자, 빅뱅 파트부터 할 거고요. 보고 싶네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네요. 자, 그냥 개소리 한번 해봤고. 자, 스펙트럼입니다. 이게요, 지금 보시는 문제집은 제가 이제 작년에 쓰던 교과서 위주로 진도를 편성하다 보니까 빅뱅이 먼저 나왔는데, 지금 2계정 교육과정에서는 스펙트럼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트럼 먼저 강의를 해볼까 하고요. 따라오세요. 첫 번째, 자,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스펙트럼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두 가지만 있었다 공부했을 거야. 연속이랑 선. 그런데 고1 넘어오게 되면서 세 가지의 스펙트럼이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연속 스펙트럼이야. 난 이거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편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우선 여러분, 연속 스펙트럼은 빛이 끊기지 않고 연속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빛이 연속된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은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스펙트럼이 색깔이 끊기지 않고 연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친구를 관찰할 때 볼 수 있냐면은 굉장히 뜨겁고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인 고온 광원을 관찰하게 됐을 때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RGB 세 가지 색깔의 빛을 다 더하면 무슨 색 나와요? 흰색, 하얀색 나오죠? 그래서 백색광을 관찰할 때도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뜨거운 물체를 관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관찰해야 될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흡수 스펙트럼이야. 얘들아, 지금 제가 연속 스펙트럼에서는 무엇이 연속된대요? 빛이 연속된다요. 그럼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무엇이 흡수될까요? 네, 맞아요. 빛이 흡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연속 스펙트럼이 베이스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했어? 연속 스펙트럼이 이렇게 베이스가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띠가 관찰됩니다.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띠가 관찰되는 것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해되니? 됐죠? 그래서 어떤 친구를 관찰할 때 주로 볼 수 있는 거냐면은 고온 광원이 뒤에 있고, 알겠지? 고온 광원이 뒤에 있고 그 앞에 저온의 기체가 있을 때 주로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이 뜨거운 거 있고 여기서 나온 별빛이 있는데 저온의 기체가 있어. 여기를 통과하게 된 빛을 관찰하게 되면 무슨 스펙트럼 나온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이 방출 스펙트럼이야. 그럼 얘들아, 눈치껏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연속은 무엇이 연속돼? 흡수는 무엇이 흡수돼? 그러면 방출은 뭐가 방출돼? 네, 빛이 방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있잖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스펙트럼을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파란색을 쓸 거고요. 오른쪽에다가는 붉은색 계열을 쓸 겁니다. 요거 제가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터치한 거거든요. 이따가 설명해드리긴 하겠지만 우선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고요. 방출 스펙트럼은 굉장히 뜨거운 기체를 관찰하게 되었을 때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체처럼 뭉게뭉게 그림을 그려놓고 온도가 높다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이것이 바로 스펙트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 한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해요. 알겠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이 스펙트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징은요, 원소마다 흡수선이 됐던
방출선이 됐던 이 선이라고 하는 친구의 위치가, 개수가, 색깔이 모두 어때요? 다르죠? 다릅니다.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 즉 흡수 스펙트럼이 됐던 방출 스펙트럼이 됐던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맞아, 아니야? 맞죠? 모든 원소를 파악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어떻게 모든 원소를 파악할 수 있지? 우리 중2 때 배웠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죠? 겹치죠. 네, 이 겹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랑 여긴 대부분 다 선행했던 분들이니까 제가 요 내용은 선행할 때 이야기 안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내신 대비할 때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하여 원소의 밀도를 파악할 수도 있어. 무엇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밀도. 자, 원소의 밀도가 많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만큼 양도 많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원소의 밀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선 스펙트럼의 세기도 세지게 될 거야. 근데 쌤, 세기가 세진다는 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잘 들으셔야 돼. 선폭이 두꺼워져. 알겠습니까? 선폭이 두꺼워져. 이해됐니? 요거 반드시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요거 조금 중요하다 얘들아. 세 번째로 이야기할 게, 잘 들어보셔야 돼. 요거 학교에서 잘 이야기 안 할 거야. 잘 이야기 안 할 건데 그래도 한번 내가 가지고 와 봤거든. 이 스펙트럼의 생성 원리야. 생성 원리야. 자, 우리는 그래도 선행을 다 했으니까 손쉽게 대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수소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첫 번째 껍질에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있어요? 반드시 첫 번째 껍질에 있죠. 그렇죠? 여기에 원래 전자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원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 가끔 가다가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갈 때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갔던 친구가 다시 첫 번째 껍질로 되돌아올 때도 있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 1번이야. 전자 무슨 전하 가지고 있어? 마이너스. 원자핵은? 그럼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야 돼? 인력. 그럼 전자랑 원자핵이랑 딱 달라붙어 있어? 그건 아니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하고 있지. 그래서 달라붙지 않고 있는 거잖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가까이에 있을 때 인력이 세요, 약해요? 멀리 있을 때는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번처럼 멀리 가려고 하면 회전력, 속도가 빨라져야 될까, 느려져야 될까? 두 번째 껍질로 가려면 빨라져야 되겠지. 그럼 속력이 빨라진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 어떻게 될까? 커져야 되겠죠. 즉, 이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 될 거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흡수해야지만 더 빨라질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으로 가려면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거야. 이해돼? 이해되지? 그럼 무슨 스펙트럼 나오겠어? 이름에 써있네? 그렇지. 이때는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껍질에 있던 친구가 다시 첫 번째 껍질로 되돌아올 거야. 그럼 빠르게 회전하던 친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니까 속력이 어떻게 돼? 느려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출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관찰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종류는 무슨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일 거야. 이해되니? 됐죠? 자,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있는 게 일반론적인 이야기겠죠? 일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껍질에 갔을 때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지? 그럼 얘들아 대답해봐.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갔다. 무슨 스펙트럼?
흡수.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갔다 무슨 스펙트럼? 방출.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네, 요거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4번인데요. 여러분, 우리 우주 공간에는 많은 별들이 떠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별빛들의 스펙트럼을 확인해 볼 거야. 별빛의 스펙트럼이야. 얘들아, 곰곰이 생각해봐. 별은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그리고 스스로 빛을 내, 빛을 내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이거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온광원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태양빛 관찰하게 되면 무조건 무슨 스펙트럼 관찰돼야 돼? 연속. 시리우스도 연속. 베텔기우스도 연속이겠지. 잘 들어봐. 실제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 부분까지는 실제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고온광원이 맞아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여기서 나온 빛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코로나, 체증, 홍역, 플레어. 이거 태양의 두 글자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 대기. 그죠? 별들은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크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대기층은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기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해서 나온 요 빛은 당연히 무슨 스펙트럼 관찰할 수 있겠어?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따라서 여러분 결론이 요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은 다 무슨 스펙트럼 관찰되겠어? 흡수 스펙트럼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마지막 5번이고요. 5번까지 하게 되면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 모두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있잖아. 야,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게. 아마 안 나올 거야. 교육 과정에서 삭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어려운 학교, 자사고나 그런 좀 빡센 고등학교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지만 다뤄볼까 합니다. 5번째. 이 스펙트럼의 스펙트럼 파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스펙트럼의 파장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조금 디테일하게 터치를 했죠. 이렇게 스펙트럼을 관찰하게 됐을 때요. 이 왼쪽 부분이 주로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파란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쪽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알겠죠?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대부분 다 붉은색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쪽의 파장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 겹친다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야. 자, 그 다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을 겁니다. 이거 조금 간략화해서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선이 하나 발견되었어. 이 친구 수소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스펙트럼을 하나 관찰했더니 여기서 스펙트럼이 발견되었어. 이거 헬륨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 다음은 태양의 스펙트럼을 관찰했어. 얘들아, 그럼 대답해봐. 태양은 별이야, 별이 아니야? 그럼 이거 무슨 스펙트럼 관찰한 거야? 흡수 스펙트럼 관찰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여기랑 여기서 관찰되었어. 이 친구 태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양은 당연히 어떤 원소랑 어떤 원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랑 헬륨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수소선이 겹치고 있고요. 헬륨선이 겹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해되나요? 그렇죠. 요거 아주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죠? 요렇게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빅뱅으로 한번 가볼 거야.
자, 이게요, 이 개정교육과정으로, 2022년 개정교육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실 이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비교하는 문제 스타일이 조금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집들, 그죠? 걔네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요즘 선생님들도 아무리 연구를 열심히 한다 하시더라도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라든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에 한해서 기존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따라와 주세요. 자, 빅뱅 우주론입니다. 빅뱅. 여러분,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처음부터 나오게 된 우주론일까? 그렇진 않아.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된 우주론은 뭐냐면요, 우주는 정지에 있다. 정적 우주론이 있었고요. 아니다, 우주는 급변하고 있고 계속 움직이고 있다 라고 주장했던 동적 우주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이겼을까? 동적이 이겼어. 자, 과거에는 정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 동적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들 이름까지 모두 암기를 해야만 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 왜 동적이 이겼는지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왜 이겼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망원경이 하나가 있어. 혹시 알까? 허블. 맞아요. 그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주 팽창의 증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붉은색 쪽으로 치우친다라고 이야기하는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가운데를 지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입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수소의 방출선이 됐던 흡수선을 관찰했더니 여기서 발견되었어. 이해됩니까? 제 맘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긴 또 왼쪽으로 그랬고 가운데로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고 제 맘대로 한번 해본 거야. 얘가 원래의 수소야. 원래 수소야. 알겠지? 그런데 이 우주에 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별들을 보니까 수소가 있는 건 확실해. 이해됐어? 수소가 있기는 해. 그런데 수소 흡수선이 이쪽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소리야? 전부 다 어느 쪽으로 치우쳐졌어?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지. 오른쪽이 무슨 색이라 그랬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적색 편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쌤, 저게 왜 우주 팽창의 증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요거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도플러 이펙트. 자, 도플러 효과의 정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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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적 있죠? 파동을 가지고 있는 이 앰뷸런스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파장이 짧아졌단 말이야, 파동이. 그냥 나에게서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 삐용 삐용 늘어지고 길어졌죠. 그쵸? 즉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로부터, 즉 나에게서부터 멀어지면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거예요. 필기했죠? 붉은색 계열의 파장이 어떻대? 길어진대. 그래서 우주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왜? 별이 멀어지는 게 말이 돼?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별이? 불가능하지. 그 이유가 뭘까? 우주의 공간이, 그렇지, 팽창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우주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누가? 허블이. 이해됩니까? 요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된 우주론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가볼게요. 세 번째. 정상 우주론과
그 다음 빅뱅 우주론이야. 제가 조금 크게 쓰고요.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해도 되긴 하는데 자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 한번 가볼게.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둘 다 우주 팽창의 증거가 발견된 다음에 이후에 나온 우주론이니까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무슨 공통점이 있겠어? 팽창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맞아요. 두 우주론 둘 다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이거 정 가운데서 써야 되는데 좀 킹 받네. 그지? 아 가고 싶은데 아쉽네요. 미안합니다. 자, 정상 우주론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빈 공간이 생성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생성된다. 근데 빅뱅 우주론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새로운 물질이 새롭게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서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 밀도 어떻게 구하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할 것이기 때문에 부피값도 커져요. 따라서 그에 따라 질량도 동시에 커진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우주의 밀도가 어떻다라고 주장을 했을까?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도 어떨 것이다?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부피값, 즉 분모값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하지만 질량은 어때요? 작아지는 게 아니죠. 일정해야 되겠죠. 그쵸?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니까 밀도값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온도도 덩달아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그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상 우주론은요. 원래 우주가 요만큼 있다라고 해볼게. 이때 별이 혹은 은하가 3개 있어. 오케이? 그 다음 팽창을 해. 이렇게 커져. 그럼 새로운 물질이 야 동그라미 잘 그렸다. 아, 나 요즘 지구과학 강의 많이 해서 그런가 몰라도 동그라미 개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그지? 나쁘지 않지? 별의 혹은 은하의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건 정상이야. 이해됐어?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원래 우주도 별이 몇 개야? 3개야. 근데 새로운 물질 생성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빅뱅은? 안 된다 그랬어. 아이. 갑자기 못 그렸어. 아이. 아, 크기도 좀 작아. 다시 그릴래. 근데 그거 알지? 이거 집중해서 그릴 때 보면 더 안 그려지는 거. 차라리 빨리 그려야 돼. 나쁘지 않죠? not bad 하네요. 자, 맞아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한다 하더라도 은하나 별의 개수가 어때? 똑같은 거야. 거리만 늘어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빅뱅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입자의 생성입니다. 자, 따라오세요. 할 수 있죠? 자, 입자의 생성이야. 여러분, 빅뱅이 땅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생성되었던 게 뭐야? 전자야. 그 다음 동시에 만들어진 게 쿼크라고 하는 친구야. 여러분, 우리 인류가 밝혀낸 쿼크의 종류가 총 6가지가 있단 말이죠. 우린 그 중에서 2가지 종류의 쿼크를 주로 공부하게 되겠죠. 위 쿼크라고 이야기하는 업 쿼크가 있어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고요. 아래 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운 쿼크라고 이야기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전자랑 쿼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본 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이게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좀 웃긴 쿼크가 하나 있죠. 스트레인지 쿼크. 야릇한 쿼크라고 이야기하죠. 예, 맞아요. 그 쿼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웃으면서 한번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낮아짐에 따라 쿼크 3개씩 결합하게 됩니다.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만들어진 입자가 있죠? 양성자가 있어요. 그 다음 중성자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이온 파트를 공부하고 왔던 학생들이고 수학도 조금 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양성자의 양자가 양수일 거고, 그쵸? 중성자는 양수도 음수도 아닌 가운데 값일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는 플러스를 띄워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업 쿼크가 2개, 다운 쿼크가 1개인 UUD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전화량은 얼마 나올까? 플러스 1 나와주겠네요. 그쵸? 그럼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2개 있는 UDD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전화량은 얼마 나오겠어? 0 나와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양성자도 그렇고 중성자도 그렇고 한 개당 질량이 얼마 나오지? 1 나온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조금 암기할 게 많아지죠. 3번째, 이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되어서 얘가 하나 만들어지네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원자핵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따라서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친구는 방금 방금 공부했던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랑 그 다음 누가 결합하게 되는 거야? 중성자가 결합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자, 그 다음 조금 많이 띄울게요, 저는. 4번째. 지금까지 그 누구랑도 결합하자는 입자가 하나 있지 않아? 전자. 여기서부터는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원자가 가장 마지막에 생성이 돼요. 그쵸? 여러분, 이 원자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가운데에 존재하는 원자핵과 누가 결합하죠?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여기를 조금 길게 띄운 이유가 있어. 여러분, 제 책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전자랑 쿼크가 10의 마이너스 35승초. 이게 무슨 숫자지? 10의 27승 켈빈. 이거 느낌이 오는 숫자예요? 안 오죠. 양성자, 중성자.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의 15승 켈빈. 느낌이 와, 안 와? 안 와. 근데 어디서부터 조금 느낌이 조금 익숙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해. 원자핵이 얼마래? 3분.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10억 켈빈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원자가 생성되었을 당시의 시간이 빅뱅 후 38만 년 후. 그리고 이때 당시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이라고 하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까지 하고 10분 쉴 거야.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파트인데요. 원자핵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선행 다 하셨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 원자핵이라고 하는 친구의 전하량은 뭐예요? 네, 플러스 양전하 띄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전하량 값을 결정해 주는 것이 결국에 뭐라고 공부했었냐면은 원자 번호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어. 원자핵은 뭐랑 뭐로 구성되어 있대? 양성자랑 중성자. 대답 잘해라. 수소 몇 번이야? 1번. 그럼 원자핵의 전하량 얼마야? 1. 헬륨 몇 번이야?
2번. 원자핵의 전화량 얼마야? 2. 리튬 몇 번이야? 3. 3번. 그럼 원자핵의 전화량 얼마야? 3이야. 대답 잘해. 그럼 3번인 리튬은 원자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 몇 개인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왜? 양성자 하나당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지? 그럼 리튬은 원자핵의 전화량이 플러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도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3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원자 번호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예요? 양성자 수네요. 맞아 아니야? 맞아.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성자는요, 플러스 전화량 띄고 있죠. 그럼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있는 거네요. 그래, 안 그래? 그지? 플러스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그럼 밀어내지. 그지? 그 원자핵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히 있지 않아. 여러분, 학교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은 한 명이 둘을 말리지 않고 1대1 전담 마크 해주죠. 비슷한 느낌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헬륨의 원자핵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헬륨 몇 번이야? 2번이야.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 몇 개야? 2개 있는 거야. 그럼 얘네 둘만 있으면은 멀어지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1대1 전담 마크 해주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헬륨의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성자 하나도 그렇고 중성자 하나도 그렇고 질량이 얼마나 그랬어? 1이라 그랬지. 그럼 헬륨은 지금 입자가 다 합쳐서 몇 개 있는 거니? 4개 있는 거니까 총 질량이 얼마 나와야 돼? 4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잘 봐야 돼. 따라서 여러분 여기 우선 요거부터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얘 때문에 중요한 거야. 수소 원자핵 한번 볼까? 여러분 수소 몇 번이야? 원자핵의 전화량 얼마야? 1. 그럼 양성자 몇 개야? 얘는 지원자 막 쉐도우 폭싱하니? 그럼 미친놈이 어딨어? 그러니까 얘는 전담 마크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들아, 세 번째로 만들어졌었던 이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하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은 수소 원자핵이 생성됐다라고 봐야 돼?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다고 봐야 돼? 이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즉,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저 플러스 하나만 있으면 이게 뭐예요? 수소 원자핵이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 요거 하나 우리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플러스 하나 있는 거? 그렇지. 이거 양성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네. 따라서 여기 UUD로 구성되어 있는 이 양성자 하나가 결국에 뭐인 겁니까? 수소의 원자핵인 거예요.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일정 성분비 법칙 할 때 6번인 탄소의 상대적인 질량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12예요. 왜? 탄소 몇 번이야? 6번이야. 그럼 양성자 몇 개야? 각 1인당 전담 마크 붙어야 되지. 중성자도 몇 개야? 그럼 총 입자 몇 개야? 질량 12. 수소는 전담 마크 할애가 있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수소의 상대적인 질량 얼마라고 배웠어? 그게 바로 이 이유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빅뱅이 터지고 전자랑 쿼크가 생성되었고요.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양성자라고 하는 양성자랑 중성자인데 양성자라고도 부를 수 있겠고 수소의 원자핵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죠? 그 다음 양성자랑 중성자가 결합한 이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로 무엇이다? 헬륨 원자핵이다. 요거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소 원자핵의 상대적인 질량이 얼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는 1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